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아우슈비츠의 무용수, 지은이는 에디트 에바 에거.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라는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남은 뒤 인간의 상처와 회복을 연구하는 세계적인 심리학자가 되었다. 1927년 헝가리에서 태어나 발레리나를 꿈꿨던 저자는 전쟁이 끝난 후 오랫동안 트라우마에 시달렸지만 죽음의 수용소에서 저자 빅터 프랭클 박사를 만난 후 자신을 비롯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했다. 50이 넘어 임상심리학 박사 학위를 취득해 40년 넘게 심리치료사로 일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무너진 삶을 회복하도록 도왔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교수를 역임했으며 CNN, 오프라 윈프리 쇼 등 여러 방송에 출연했고 올해의 심리학 교사, 엘파소 올해의 여성, 캘리포니아주 인도주의자 상을 수상했다. 첫 저서인 이 책은 출간 후 뜨거운 반응을 불러일으키며 전 세계 31개국에 판권이 계약되었다. 오프라 윈프리, 빌 게이츠, 메타 COO 셰릴 샌드버그, 노벨 평화상 수상자 데스몬드 투투 등 각계 인사들의 극찬을 받으며 화제를 모았고 뉴욕 타임스와 선데이 타임스 베스트셀러에 올라 지금까지 사랑받는 스테디셀러로 자리 잡았다. 안네 프랑크와 빅터 프랭클의 뒤를 잇는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전 세계 독자들에게 울림을 주었다. 이 책은 삶의 자유를 지켜낸 생존자의 이야기이자 인간이 어떻게 과거의 상처와 트라우마를 넘어 다시 살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저자는 자신의 삶과 수십 년간의 심리치료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할 수 있으며 그 선택이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과거에 일어난 일은 절대로 잊히거나 바뀔 수 없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나는 내가 과거에 어떻게 대응할지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나는 비참할 수도 희망찰 수도 있다. 나는 우울할 수도 행복할 수도 있다. 우리는 항상 이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 통설에서는 무언가가 당신을 괴롭히거나 당신에게 불안을 일으키면 그냥 그것을 쳐다보지 말라고 한다. 그것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말고 그곳에 가지 말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트라우마와 고난 혹은 현재의 불편이나 갈등에서 도망친다. 성인기의 오랜 시간 동안 나는 현재의 생존을 위해 과거와 그것의 어둠을 안전한 곳에 숨겨놓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1950년대 미국 볼티모어에서 보낸 이민 초기 시절 나는 아우슈비츠를 영어로 어떻게 발음하는지조차 몰랐다. 어떻게 발음하는지 알았다 하더라도 내가 거기에 있었다고 말하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누구도 알게 하고 싶지 않았다. 나는 그저 완전히 미국적인 멋쟁이가 되고 싶었다. 과거로부터 숨고 싶었다. 과거, 그리고 나 자신과 똑바로 대면하지 않기로 선택함으로써 감옥 생활이 끝난 지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기로 선택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나는 비밀을 가졌고 비밀은 나를 가졌다.
우리의 진실과 이야기를 억지로 숨길 때 그 비밀들은 그것 자체로 트라우마가 되고 그것 자체로 감옥이 될 수 있다. 우리가 수용하기 거부하는 것들은 고통을 줄여주기는커녕 감옥의 벽돌 담장과 쇠창살처럼 우리를 감옥에 가두고 절대 탈출할 수 없게 만든다. 우리가 자신에게 스스로의 상실, 상처, 실망을 애도하도록 허용하지 않을 때 우리는 이것들을 계속 다시 체험해야 하는 운명에 처하고 만다. 자유는 이미 벌어진 일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는 것에 놓여 있다. 자유는 우리가 용기를 모아 감옥을 해체하는 것을 의미한다. 유감이지만 나쁜 일은 모든 사람에게 일어난다. 이 사실을 우리는 바꿀 수 없다. 하지만 매우 많은 사람은 트라우마나 슬픔에 계속 갇힌 채로 삶을 완전히 경험하지 못한다. 이것은 우리가 바꿀 수 있다. 나는 고통이 보편적이라는 사실을 배우게 됐다. 하지만 희생자 의식은 선택적이다. 희생되는 것과 희생자 의식 사이에는 차이점이 있다. 우리는 모두 삶의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든 희생될 수 있다. 어떤 시점에 우리는 여러 종류의 고통이나 재앙, 학대를 겪을 것이다. 우리가 통제권을 거의 혹은 전혀 가지지 못하는 상황이나 사람이나 제도에 의해 말이다. 이것이 인생이다. 이것은 외부로부터 발생한다. 이웃의 괴롭힘, 분노하는 상사, 폭력을 행사하는 배우자, 바람을 피우는 연인, 차별적인 법률, 뜻밖의 사고 등이 이런 경우다. 이에 반해 희생자 의식은 내면으로부터 발생한다. 자기 자신을 제외한 그 누구도 우리를 희생자로 만들 수 없다. 우리는 우리에게 벌어진 일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희생된 사실에 집착하기로 선택할 때 희생자가 된다. 우리는 희생자의 사고방식을 키운다. 완고하고 남을 탓하고 비관적이고 과거에 갇혀있고 용서하지 않으려 하고 가혹하고 건강한 한계나 경계가 없는 사고방식과 존재방식이다. 즉, 상처를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방식, 그 사건을 통해 자신을 어떻게 규정하는지의 문제다. 고통이 있었는가와는 별개로 그것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붙들고 있을 것인가가 희생자 의식을 가른다. 우리는 희생자의 사고방식에 갇히기로 선택할 때 자기 자신을 감옥에 가두고 스스로 자신의 간수가 된다. 우리는 상처에서 자유로운 삶을 선택할 수는 없다. 하지만 우리는 자유롭기로 선택할 수 있다. 무슨 일이 우리에게 닥치든 과거에서 탈출해 가능성을 수용하기로 선택할 수 있다. 나는 당신이 자유롭기로 선택하기를 바란다. 내가 나의 삶에 다른 질문을 던질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기까지 수십 년의 시간이 걸렸다. 이제 나는 왜 내가 살았을까라고 질문하지 않는다. 내게 주어진 삶을 가지고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질문한다. 그들이 한밤중에 들이닥친다. 현관문을 쾅쾅 두드리며 고함을 지른다. 군인들이 침실로 뛰어들어와 우리가 집에서 옮겨져
다른 어떤 곳에 재정착할 것이라고 선언한다. 우리 넷을 다 합쳐 단 한 개의 여행 가방만 허용된다. 나는 부모님의 침대 발치에 있는 간이 침대에서 선뜻 내려오지 못하고 있는데 엄마는 즉시 몸을 움직인다. 다 나가. 이제 여행을 할 시간이다. 군인들이 말한다. 동이 터올 무렵 승합차는 지역의 끝에 있는 벽돌 공장에 도착하고 우리는 공장 안으로 몰아넣어진다. 여기에 갇힌 1만 2천 명가량의 유대인 중 대부분이 머리 위에 지붕 없이 잠을 자야 한다. 우리 모두 맨바닥에서 잠을 잔다. 우리는 코트로 몸을 덮은 채 초봄의 한기에 온몸을 오들오들 떨면서 잠을 청한다. 우리는 사소한 규칙 위반에도 사람들이 곤봉으로 두들겨 맞을 때마다 귀를 틀어막는다. 여기에는 수돗물이 없다. 말이 끄는 수레에 물이 담긴 양동이들이 실려온다. 절대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처음에는 배급받은 음식과 엄마가 집에서 가져온 음식으로 만든 팬케이크를 합쳐서 그럭저럭 배를 채운다. 하지만 며칠 후부터 굶주림으로 인해 끊임없이 경련이 일고 욱신거림과 통증이 느껴진다. 바깥쪽 울타리에 가까이 가는 사람은 경고 없이 총살당한다. 나보다 약간 나이가 많은 여자아이가 탈출을 시도한다. 그들은 그 아이의 시체를 수용소 정중앙에 본보기로 매달아 놓는다. 우리가 탄 기차 차량은 내가 한 번도 타본 적이 없는 종류다. 여객 차량이 아니라 가축이나 화물을 수송하기 위한 차량이다. 우리는 인간 화물이다. 한 개의 차량에 100여 명이 타고 있다. 한 시간이 일주일처럼 느껴진다. 8명의 사람에게 빵 한 덩어리가 주어진다. 그리고 물이 담긴 양동이 하나, 배설물을 위한 양동이 하나. 땀 냄새와 배설물 냄새가 사방에 진동한다. 사람들은 이송 도중 죽는다. 우리는 모두 똑바로 선 채로 잠을 잔다. 잘 들어.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몰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 하지만 이것만 기억해. 네가 마음에 새긴 것은 아무도 내게서 뺏을 수 없단다. 엄마가 어느 날 밤 시커먼 허공에 대고 말한다. 그들이 가축 운반차의 문을 열자 5월의 밝은 햇살이 쏟아져 들어온다. 쉬지 않고 움직이는 기차를 며칠 동안 타고 온 탓에 단단한 땅을 딛고 똑바로 서 있기가 힘들다. 노동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적힌 표지판이 보인다. 음악이 울려 퍼진다. 아빠가 갑자기 쾌활해진다. 그래, 끔찍한 곳일 리가 없어. 일만 조금 하면 될 거야. 전쟁이 끝날 때까지. 아빠가 말한다.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탁 트인 황야와 저 멀리 있는 지평선 뿐이다. 가축 운반차에 있는 널빤지들, 끝없이 이어지는 철조망, 매우 낮은 건물들이 그곳에 있는 전부다. 군복을 입은 남자들이 우리 사이로 밀치고 들어온다. 아무도 어떤 것도 설명하지 않는다. 그들은 단지 소리를 지르며 명령만 내릴 뿐이다. 여기로 가시오, 저기로 가시오. 나치들은 손가락으로 가리킨 다음 떠밀기만 한다.
우리는 조금씩 앞으로 움직인다. 지휘자처럼 손가락을 까딱까딱하며 우리의 운명을 결정지을 남자를 향해 걸어간다. 나는 이 남자가 악명 높은 죽음의 천사 요제프 맹겔레 박사라는 사실을 이때까지 알지 못한다. 그는 친절한 목소리로 아픈 사람은 없는지 묻고 아프다고 한 사람들을 왼쪽 줄로 보낸다. 14세 이상 40세 이하인 사람은 이 줄에 남으시오. 또 다른 군인이 말한다. 40세 이상은 왼쪽 줄로 가시오. 노인, 어린아이들, 아기를 낳은 엄마들 무리가 길게 줄지어 왼쪽으로 이동한다. 이제 우리 차례다. 맹겔레 박사가 손가락 지휘봉을 휘두른다. 그는 엄마에게 왼쪽으로 가라고 손가락으로 가리킨다. 나는 엄마를 뒤따라간다. 그가 내 어깨를 붙잡는다. 곧 있으면 엄마를 보게 될 거야. 샤워하러 가는 것뿐이란다. 그가 말한다. 그리고 마그다 언니와 나를 오른쪽으로 떠민다. 우리는 왼쪽 줄과 오른쪽 줄의 차이를 알지 못한다. 내가 살면서 느끼는 황홀함은 모두 내면에서 나올 거란다. 발레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었다. 나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다. 아우슈비츠에 오기 전까지는. 마그다 언니는 엄마가 들어간 건물 꼭대기에 있는 굴뚝을 뚫어져라 보고 있다. 영혼은 절대 죽지 않는데. 마그다 언니가 말한다. 하지만 나는 아직 충격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아무 감각이 느껴지지 않는다. 엄마가 화염 속에서 불타는 모습을 상상할 수가 없다. 나는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 이유를 물을 수도 없고 심지어 슬퍼할 수도 없다. 우리는 머리카락을 몽땅 깎인다. 머리가 깎인 후 벌거벗은 채로 건물 밖에 서서 죄수복이 지급되기를 기다린다. 카포, 즉 동료 포로를 감독하는 사람과 나치 친위대 군인들이 퍼붓는 조롱이 화살처럼 우리의 몸을 스치며 상처를 입힌다. 그들의 말보다 더 끔찍한 것은 그들의 눈빛이다. 마그다 언니는 깎인 머리채를 손에 움켜쥐고 있다. 우리는 벌거벗은 채로 몇 시간 동안 서 있고 마그다 언니는 계속 머리다발을 꽉 움켜쥐고 있다. 이곳에서는 효율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살인을 저지른다. 하지만 우리가 온종일 기다리고 있는 죄수복을 배분하는 일 같은 부분에서는 체계가 전혀 없어 보인다. 그들이 죄수복을 가지고 온다. 거친 면직물과 모직물로 만들어진 몸에 안 맞는 회색 원피스다. 그들은 우리를 캄캄하고 원시적인 막사로 몰아넣는다. 널빤지로 된 침상이 층층이 있고 한 침상에 6사람씩 잠을 자야 한다. 우리는 한 사람씩 머리와 발을 번갈아 반대 방향으로 해서 누우면 더 많은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낸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을 건드리지 않고서는 돌아 누울 수도 자세를 고쳐 누울 수도 없다. 우리는 차례를 정해서 다 함께 몸을 굴리는 시스템을 만들어낸다. 맹겔레 박사,
그는 정교한 살인자이자 예술 애호가다. 그는 저녁마다 막사를 샅샅이 훑으며 자신을 즐겁게 해줄 수감자들을 찾는다. 내가 발레리나와 체조 선수로 훈련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근처 여자들이 나를 죽음의 천사 앞으로 밀친다. 맹겔레 박사가 나를 구석구석 살핀다. 출입문 밖에 오케스트라가 모여 있다. 작은 무용수, 나를 위해 춤을 춰봐. 맹겔레 박사가 말한다. 그가 음악가들에게 연주를 시작하라고 지시한다. 나는 춤을 춘다. 지옥에서 춤을 추고 있다. 엄마가 음악 아래에서 속삭인다. 이것만 기억해. 네가 마음에 새긴 것은 아무도 내게서 뺏을 수 없단다. 맹겔레 박사는 내 공연에 깊은 감명을 받았음이 틀림없다. 내게 빵 한 덩어리를 던져주었기 때문이다. 마그다 언니와 침상 친구들과 함께 빵을 나눠 먹는다. 나는 빵을 먹어서 감사하다. 살아남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 아우슈비츠에서 보낸 첫 몇 주 동안 나는 생존의 규칙을 배운다. 만약 당신이 보초병에게서 빵 한 조각을 훔칠 수 있다면 당신은 영웅이다. 하지만 수감자에게서 빵을 훔친다면 망신을 당하고 죽음을 맞이한다. 여기에서는 경쟁과 지배가 아무 소용이 없다.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 나는 아우슈비츠에서 한 소녀와 알고 지냈는데 그 아이는 몸이 매우 안 좋고 나날이 쇠약해지고 있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해방될 거라고 들었어. 그 아이가 말했다. 그 아이는 머리맡에 꼼꼼하게 그린 달력을 두고 남은 날짜를 세고 남은 시간을 셌다. 크리스마스가 찾아왔지만 우리의 해방자들은 찾아오지 않았다. 그 아이는 크리스마스 다음 날 죽었다. 나는 그동안 그 아이 마음속 희망의 목소리가 그녀를 살아남게 지켰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희망을 잃게 되자 더는 살아갈 수가 없게 됐다. 주위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은 매일, 매 순간, 점호 시간부터 하루가 끝날 때까지, 선발 라인에 설 때부터 식사를 배급받을 때까지 내게 절대 살아남은 채로 죽음의 수용소에서 나가지 못할 거라고 말했다. 나는 이 말을 대신할 내면의 목소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이 상황은 일시적이야. 나는 자신에게 말했다. 만약 오늘 살아남는다면 내일은 자유로워질 수 있을 거야. 우리는 아우슈비츠에서 매일 샤워실에 보내진다. 수도꼭지에서 물이 나올지 유독가스가 나올지 절대 알 수 없다. 물이 떨어지는 것을 느끼고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다. 우리는 수용소 밖의 삶이나 전쟁에 관해서 하나도 알 수 없었다. 내가 여기 있다는 걸 누가 알기는 할까? 나는 수용소에 있는 내내 궁금했다. 내가 마그다 언니와 함께 계속 있고 언니가 나와 함께 계속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일도 중요하지 않다. 우리는 원래의 가족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지 않은 운이 좋은 몇 안 되는 수감자들이다.
아침이면 우리는 실 공장으로 일을 하러 보내진다. 가죽 장갑을 끼고서 실들이 엉키지 않도록 방적기에 바퀴를 잡는 일을 한다. 실 공장에서 몇 주 동안 일한 후 어느 날 아침 나치 친위대가 줄무늬 원피스 죄수복을 들고 와서 우리가 입고 있는 회색 원피스와 갈아입으라고 한다. 우리는 또 다른 기차에 올라탄다. 이번에는 줄무늬 죄수복을 입고서 기차의 지붕 위에 타야만 한다. 영국 군인들이 기차를 폭격하지 못하도록 막는 인간 미끼 역할인 것이다. 이 기차는 탄약을 수송하고 있다. 실에서 총알로 바뀌었네. 누군가가 말한다. 여러분, 우리는 진급을 한 거예요. 마그다 언니가 말한다. 화물차의 지붕 위에서 맞는 바람은 살인적이고 온몸이 떨어져 나갈 것만 같다. 하지만 이 정도로 추우니 최소한 배고픔이 느껴지지는 않는다. 추위에 얼어 죽는 게 더 나을까? 불에 타 죽는 게 더 나을까? 가스가 더 나을까? 총이 더 나을까? 모든 일이 아무 예고 없이 갑자기 일어난다. 살아있는 죄수들이 기차의 지붕에 타고 있는데도 영국 군인들은 가차없이 폭탄을 투하한다. 순식간에 기차 옆에 시체 더미가 쌓인다. 보초병들이 우리를 애워싸고 소리를 지른다. 총으로 시체들을 쿡쿡 찔러보며 진짜로 죽은 게 맞는지 확인한다. 탄약은 새로운 기차 차량에 다시 실리고 우리는 다시 지붕 위에 탄다. 우리는 죽음의 수용소에서 벗어났다. 하지만 수십 가지 방식으로 사람들이 죽어나간다. 며칠 동안 우리는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행군한다. 우리가 마을의 외곽을 통과할 때마다 어린아이들이 우리에게 침을 뱉는다. 나는 우리에게 침을 뱉는 남자아이가 언젠가 자신이 타인을 증오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를 바란다. 지금 우리에게 더러운 유대인들, 벌레들이라고 외치는 남자아이가 나의 복수 판타지 안에서는 장미 꽃다발을 내민다. 남자아이가 말한다. 이제 알아요. 당신을 증오할 이유가 없다는 걸요. 우리는 서로를 용서하며 껴안는다. 어느 날 땅거미가 내려앉을 무렵 나치 친위대가 우리를 그날 밤 묵을 마을 회관 안으로 몰아넣는다. 또다시 식량이 하나도 없다. 아무래도 난 여기까지인가 봐. 침대로 쓸 나무 판자 위로 털썩 주저앉자마자 언니가 신음한다. 언니는 죽지 않을 거야. 오늘 밤에 뭔가 먹을 거거든. 내가 말한다. 나는 언니에게 보여줄 것이다. 세상에 희망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나는 무엇이라도 먹을 것을 구해올 것이다. 나는 언니를 되살릴 것이다. 나치 친위대는 출입문 근처에 모여 배급 식량을 먹고 있다. 때때로 그들은 우리가 굽실거리는 모습을 즐기기 위해 우리에게 음식 찌꺼기를 던진다. 나는 무릎을 꿇은 채로 그들에게 기어간다. 제발, 제발 부탁이에요. 내가 애원한다. 그들은 웃음을 터뜨린다. 한 군인이 통조림에 든 고기 한 조각을
내 쪽으로 내밀었다가 내가 그것을 향해 달려들자 입으로 쏙 집어넣는다. 그들이 일제히 배꼽이 빠져라 웃는다. 그들은 내가 지쳐서 나가 떨어질 때까지 이런 식으로 나를 가지고 논다. 마그다 언니는 잠들어 있다.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나치 친위대가 피크닉을 끝내고 화장실에 가거나 담배를 피우러 간 사이 나는 옆문을 통해 밖으로 몰래 빠져나온다. 담장 너머로 텃밭이 보인다. 나는 당근 뿌리에 머리채를 붙잡고서 잡아당긴다. 양손에 든 당근들이 묵직하다. 나는 마그다 언니가 1년 만에 처음으로 신선한 채소를 한 입 베어물고 어떤 표정을 지을지 그려본다. 하지만 한 남자가 나를 노려보고 있다. 군인이다. 총보다 더 무서운 것은 그의 눈빛이다. 어떻게 감히 그의 눈이 말하고 있다. 그는 총을 장전한 후 내 가슴팍에 겨눈다. 그가 나를 획 잡아당겨 일으킨 다음 마그다 언니가 자고 있는 건물로 돌려 세운다. 총의 개머리판으로 나를 건물 안쪽으로 밀친다. 오줌. 그가 안에 있는 보초병들에게 말하고 그들은 동시에 낄낄거린다. 나는 치마폭으로 당근들을 싸서 들고 있다. 마그다 언니는 처음에는 잠에서 깨려하지 않는다. 내가 언니의 손에 당근을 쥐어주자 비로소 눈을 뜬다. 언니는 너무 허겁지겁 먹느라 볼 안쪽을 씹고 만다. 마그다 언니는 내게 눈물을 흘리며 고맙다고 말한다. 우리는 해골 같다. 그렇지만 당근 덕분에 기운이 난다. 만약 오늘 살아남는다면 내일은 자유로워질 수 있을 거야. 나는 머릿속으로 이 구절을 노래한다. 아침 공기를 가르며 막 출발하려는 순간 출입문에서 소동이 벌어진다. 텃밭에서 나오다 마주친 그 군인이다. 감히 규칙을 깬 그 여자애는 어디 있지? 그가 묻는다. 나는 온몸이 떨린다. 그가 복수하기 위해 왔다. 너무 무서워서 숨조차 쉴 수 없다. 나는 땅에 털썩 무릎을 꿇은 후 그에게로 기어간다. 그의 발치에 웅크린 채 엎드린다. 무거운 무언가가 내 발 근처에 떨어진다. 그것은 빵이다. 작은 덩어리의 호밀 흑빵. 그렇게까지 한 걸 보니 배가 몹시 고팠나 보군. 그가 말한다. 나는 70년이 지난 지금이라도 그를 다시 만날 수 있다면 좋겠다. 그는 히틀러가 지배한 12년이라는 시간이 모든 사람에게서 선의를 송두리째 없을 만큼 증오를 충분히 심지 못했다는 증거다. 우리는 다시 며칠 혹은 몇 주일 동안 행군한다. 어느 날 우리는 오스트리아 국경에 다다르고 그곳에서 국경을 건너기 위해 기다린다. 마그다 언니는 신념을 잃어버렸다. 언니를 비롯한 많은 사람이 그렇다. 신이 있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을 거야. 그들이 말한다.
나는 누군가가 내가 여기 있다는 사실을 아는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아는지, 아우슈비츠나 마우트하우젠 같은 곳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지 궁금하다. 우리는 이 즈음에 너무 허약해진 나머지 2,000명의 사람 중 오직 100명 정도만이 살아남게 된다. 매 시간 여자들이 도로의 양쪽에 있는 도랑 속으로 곤두박이 친다. 너무 약하거나 너무 아파서 계속 걸을 수 없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즉시 총살된다. 우리는 군슈키르엔 라거에 도착한다. 마우타우젠 수용소의 하위 수용소로 마을 인근의 습지가 많은 숲에 몇 개의 나무 건물들이 있다. 몇백 명의 노동자를 수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강제 수용소인데 지금은 1만 8천 명 정도의 사람들로 빽빽이 들어차 있다. 누가 살아있고 누가 죽어있는지 구별하기 힘들다. 나는 한 남자가 인육을 먹는 장면을 목격한다. 대부분의 시간 동안 우리는 잠을 잔다. 마실 것이 하나도 없다. 나는 시간 감각을 완전히 잃어버렸다. 이따금 잠에서 깬다 해도 온 힘을 다해야 의식을 겨우 유지할 수 있다. 사람들은 죽었거나 거의 죽은 상태다. 내가 어느 쪽인지 나도 알 수가 없다. 커다란 외침이 죽음과 닮은 깊은 잠으로부터 나를 깨운다. 미군이 도착했다. 미군이 도착했다. 가냘픈 목소리로 누군가가 외치고 있다. 지프들이 물결 모양으로 흐릿하게 보인다. 미군들이 수감자들에게 담배를 건네고 수감자들은 너무 배가 고픈 나머지 그것을 받자마자 허겁지겁 먹어치운다. 종이와 연초, 필터까지 모조리. 여기 살아있는 사람 있습니까? 살아있다면 손을 드세요. 나는 손가락을 움직여 신호를 보내려고 애쓴다.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다. 한 군인이 나를 알아보지 못한 채 내 위를 스쳐 지나간다. 그는 지저분한 천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있다. 내 말이 들린다면 손을 드세요. 그가 말한다. 마그다 언니의 정어리 통조림 캔이 햇빛을 받아 반짝반짝 빛나고 있다. 의도였든 우연이었든 마그다 언니는 생선 캔으로 군인들의 주의를 포착했다. 군인들이 다시 돌아온다. 나는 군인이 준 작은 사탕들을 가까스로 삼킬 수 있다. 먹을 것을 더 먹고 싶다는 욕구 이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생각할 수가 없다. 군인이 나를 들어올린 후 시체들로부터 약간 떨어진 땅바닥에 눕힌다. 마그다 언니가 내 옆에 누워있다. 마그다 언니는 정어리 통조림 캔을 꽉 안고 있다. 우리는 최종 선별 작업에서 살아남았다. 우리는 살아있다. 우리는 함께 있다. 우리는 자유다.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나는 뭐가 아프고 뭐가 아프지 않은 것인지에 대해 생각하는 사치를 누릴 겨를이 없었다. 오직 다른 사람들에게 뒤처지지 않는 것, 한 발짝 앞서 걷는 것,
조금의 먹을 것이라도 확보하는 것, 최대한 빠르게 걷는 것, 절대 멈추지 않는 것, 살아남는 것, 버려지지 않는 것에 관해서만 생각했다. 우리 대부분은 신체적으로 너무 피폐해진 나머지 제대로 걸을 수가 없다. 우리는 수레 위에 누워 있거나 지팡이에 기대어 걷는다. 미군들이 마그다 언니와 나를 엄마, 아빠, 할머니, 새 아이가 사는 독일인 가족의 집에 데려간다. 이곳에서 우리는 긴 거리를 이동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회복할 때까지 머물 것이다. 조심해. 미군들이 서투른 독일어로 우리에게 경고한다. 아직 평화가 오지 않았어. 어떤 일이라도 벌어질 수 있어. 독일인 부부는 가족의 소유물 전부를 침실 안으로 옮기고 아이들 아빠는 방문을 자물쇠로 잠근다. 군인들이 우리를 앞으로 머물 방으로 데려간다. 아이들 놀이방이다. 그들이 나를 들어 올려 유아용 침대 안에 눕힌다. 나는 그 정도로 작다. 몸무게가 약 31kg밖에 되지 않는다. 나는 혼자 힘으로 걸을 수가 없다. 인간의 언어로 생각할 수 없다. 마그다 언니는 작은 침대 위에 공처럼 몸을 동그랗게 말고 모로 누워 있다. 나는 항상 두렵다. 이미 일어난 일들이 두렵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두렵다. 수용소에서 해방된 이후 한 달 이상이 지났다. 마그다 언니와 나는 지난 40일 동안 거의 매 시간을 이 방에서 함께 보냈다. 우리는 몸을 움직일 수 있게 되었고 말하는 능력, 글을 쓰는 능력, 심지어 춤을 추는 능력까지 되찾았다. 러시아군이 점령한 오스트리아를 관통해 비엔나로 기차를 타고 가는 몇 시간 동안 나는 이와 풍진 때문에 생긴 온몸의 발진을 긁어댄다. 이틀만 더 가면 고향에 도착한다. 곧 우리는 고향에서 쫓겨난 1만 5천 명의 강제 추방자 중 살아남은 사람이 70명 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우리는 기차에서 내린다. 우리의 고향은 더는 헝가리에 속해 있지 않다. 다시 체코슬로바키아에 속하게 됐다. 우리는 6월의 강한 햇살에 눈을 깜빡인다. 우리에게는 택시를 탈 돈도 없고 어떤 것을 살 돈도 없다. 어쨌든 우리는 고향에 왔다. 우리는 클라라 언니를 찾을 준비가 되어 있다. 클라라 언니는 불과 몇 주 전에 프라하에서 연주회를 열었다. 클라라 언니는 어딘가에 살아있다. 우리는 우리 아파트를 향해 걸어간다. 그런데 근처의 인도에서 기적이 일어난다. 클라라 언니의 형체가 현관문 밖으로 걸어 나온다. 클라라 언니는 자신의 바이올린을 들고 있다. 클라라 언니는 나를 보자마자 바이올린 케이스를 인도에 떨어뜨리고 나를 향해 달려온다. 클라라 언니가 울음을 터뜨린다. 언니가 나를 안아서 들어올린다. 우리를 안지 마. 마그다 언니가 소리를 꽥 지른다. 온통 이와 상처 투성이라고.
우리가 클라라 언니를 마지막으로 본 이후 최소한 1년 반이 지났다. 언니는 연주회를 하기 위해 라디오 방송국에 가던 참이다. 우리는 클라라 언니가 눈앞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려 필사적이다. 가지마, 가지마. 우리가 애원한다. 하지만 클라라 언니는 벌써 늦었다. 내가 연주를 하지 않으면 먹을 것을 구할 수 없어. 우리를 간지럽게 만드는 발진은 금세 우리의 몸에서 클라라 언니의 몸으로 옮겨가고 클라라 언니는 온 피부가 화끈거려서 연주회에서 간신히 바이올린 연주를 한다. 마그다 언니와 나는 벌거벗은 채로 온몸에 칼라민 로션을 잔뜩 바르고 거의 일주일 정도 침대에 누워 지낸다. 클라라 언니는 아무것도 묻지 않는다. 클라라 언니는 엄마와 아빠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에게 묻지 않는다. 클라라 언니는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되게끔 말을 한다. 클라라 언니는 자신이 듣지 않아도 되게 말을 한다. 이모와 외삼촌은 다뉴브강의 다리에서 던져진 후 익사했다고 클라라 언니가 담담하고 몸이 건조하게 말한다. 하지만 헝가리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잡혀갔을 때 언니는 운 좋게도 발각되지 않았다. 클라라 언니는 비유대인으로 위장하고 언니의 교수님 댁에서 살았다. 나는 가슴 안이 물에 잠긴 듯한 느낌과 눈앞이 캄캄해지며 이마가 지끈거리는 증상을 설명할 수 있는 어휘를 찾지 못했다. 나중에 이 느낌은 이름을 갖게 된다. 나중에 나는 이 느낌을 우울증이라고 부른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하지만 지금 내가 아는 것이라곤 침대 밖으로 나오기 위해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뿐이다. 숨을 쉬기 위해서도 노력이 필요하다. 더 끔찍한 것은 존재하기 위한 노력이다. 왜 일어나야 하는가? 무엇을 위해 일어나서 저기에 가야 하는가? 나는 아무 희망이 없던 아우슈비츠에서도 자살 충동을 느끼지 않았었다. 매일 나는 네가 여기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시체가 돼서 나가는 방법뿐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었다. 이제 나는 회복하고 있다. 나는 자살하는 것에 대해 생각한다.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다. 왜 존재하지 않기로 선택해서는 안 되는가? 도와주세요. 나는 엄마에게 큰 소리로 말한다. 도와주세요.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1946년 11월 12일 나는 벨러 에거와 코시체의 시청에서 결혼한다. 나는 아직 19살밖에 안 된 여자아이이고 고등학교도 미처 졸업하지 못했다. 벨러와 처음 만난 지 15개월이 지난 지금 내 머리는 볼품없는 고수머리에서 긴 곱슬머리로 바뀌었다. 나는 아빠의 양복점 발코니에서 미소를 지으며 기념사진을 찍는다. 결혼식에는 오직 8명의 사람만 참석한다. 1949년 5월 19일 딸 마리안느와 함께 공원에 산책하러 갔다가 집에 돌아오니 마리스카가 엉엉 울고 있다. 그들이 에거 씨를 체포했어요. 나리가 잡혀가셨어요. 몇 달 동안 우리는
자유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눈치채고 있었다. 공산주의자들은 벨러의 사업체를 빼앗고 우리의 차를 몰수하고 우리의 전화를 도청했다. 나는 의심을 불러일으키지 않으면서도 쓸모가 있을 수 있는 것들을 모조리 모은다. 우리가 결혼할 때 벨러가 내게 주었던 다이아몬드 반지를 꺼낸다. 도청당하는 전화기를 이용해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는 전화를 걸 수도 없다. 하지만 나는 언니들에게 연락하지 않은 채 집을 떠나는 것은 참을 수 없다. 나는 클라라 언니에게 전화를 건다. 언니가 전화를 받자 내가 즉석에서 말을 지어낸다. 나는 울지 않으려고 애쓴다. 목소리가 떨리거나 갈라지지 않도록 안간힘을 쓴다. 언니네가 우리 집에 방문하러 온다니 정말 기뻐. 내가 말한다. 물론 방문 계획은 없다. 나는 클라라 언니가 알아듣기를 간절히 바란다. 마리안느가 클라라 이모는 언제 오는지 자꾸 물어봐. 몇 시기차라고 했지? 클라라 언니가 내 말에 의문을 제기하려다가 내가 언니에게 뭔가를 말하려고 애쓰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채고서 잠시 멈춘다. 기차, 방문. 이 빈약한 단서에서 언니가 무엇을 알아낼 수 있을까? 오늘 저녁에 도착할 거야. 클라라 언니가 말한다. 내가 기차역에 마중 나갈게. 나는 핸드백에 우리의 여권들을 집어넣고 마리안느가 깨기만을 기다린다. 나는 마리안느를 품에 안고 집을 나선다. 교도소장이 높은 카운터 뒤에 의자에 앉아 있다. 나는 미소를 짓는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미 가지고 있다는 듯 그에게 말할 것이다. 감사합니다, 교도소장님. 내가 슬로바키아어로 말한다. 제 딸을 아빠에게 돌려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가 혼란스러워하며 이마를 찌푸린다.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본다. 그를 향해 다이아몬드 반지를 든다. 아빠와 딸의 재회는 아름다운 일이지요. 나는 다이아몬드 반지를 좌우로 돌리면서 침침한 전등빛 속에서 별처럼 빛나 보이게 하며 말을 잇는다. 그는 다이아몬드 반지를 쳐다본 후 나를 빤히 쳐다본다. 마침내 그가 반지를 향해 손을 내민 후 그것을 자기 주머니 안에 슬쩍 넣는다. 교도소장이 감방을 연다. 5분이야. 그가 크게 외친다. 그러고 그는 우리에게 등을 보인 채 복도 아래로 멀어져 간다. 나는 감방문 밖으로 벨러를 끌어당기고 다시 거리로 나올 때까지 숨을 참는다. 우리는 기차역을 향해 걷기 시작한다. 마침내 서쪽으로 향하는 기차가 역으로 들어온다. 우리는 비엔나에서 미국이 점령한 지역에 있는 로스차일드 병원에 피신처를 마련한다. 같은 방에 있는 여자들이 이미 이스라엘로 이주한 친구들에 관해 우리에게 이야기해준다. 미국은 이민하기에 가장 어려운 국가다. 벨러의 허락 없이 나는 미국 영사관으로 가는 길을 물은 후 마리안느를 품에 안고 거기로 간다. 축하합니다.
미국 영사관 직원이 말한다. 비자가 처리되는 대로 바로 미국에 가실 수 있습니다. 돈이 얼마나 드나요? 무료입니다, 부인. 당신은 난민입니다. 나는 어지러움을 느낀다. 좋은 종류의 어지러움이다. 밤이 찾아온다. 나는 벨러와 마주보고 앉는다. 소중한 벨러, 내가 말을 꺼낸다. 내가 하려는 이야기는 듣기에 힘들 거예요. 하지만 얼마나 힘들든 돌려 말할 방법이 없어요. 또한 내가 말하려 하는 것을 설득해서 그만두게 할 방법도 없어요. 그의 이마가 구겨진다. 무슨 일이야? 만약 당신이 우리가 계획한 대로 내일 이스라엘로 간다면 나는 당신을 막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나는 당신과 함께 가지 않을 거예요. 나는 마추커를 데리고 미국에 갈 거예요. 대서양을 감싸는 찬란한 푸른 하늘 아래 우리는 하우즈호의 갑판에 서 있었다. 저 멀리 있는 자유의 여신상이 마치 오르골 안에 있는 작은 조각상처럼 시야에 들어왔다. 미국에 왔어. 자유의 땅이야. 내가 마리안네에게 말했다. 나는 우리가 마침내 자유로워졌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는 악몽은 지리를 따지지 않으며 죄책감과 불안은 국경 없이 떠돌아다닌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우리는 딸의 기회를 위해 미래의 보장을 포기하고 함께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하기로 선택했다. 나는 나의 내면 세계에 악령들이 살고 있다고 믿기 시작했다. 생선 판매대 앞에 줄을 서 있다가 점원이 내 이름을 불러서 쳐다보면 그의 얼굴이 요세프 맹겔레의 얼굴로 바뀌었다. 어떤 날에는 공장으로 들어가는 길에 엄마가 또렷한 모습을 한 채 내 옆에서 함께 걸어가다가 갑자기 돌아서서 휙 가버리기도 했다.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야 나는 도망치는 방법으로는 고통을 치유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 도망은 고통을 더 악화시킬 뿐이다. 과거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도망치는 과정에서 나는 자유를 찾지 못했다. 마리안느는 미국에서 잘 자랐지만 벨러와 나는 고전을 면치 못했다. 나는 여전히 내 안의 두려움 때문에 고통받고 있었다. 악몽 같은 기억들과 극심한 공포가 표면 바로 아래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었다. 나는 정치학 입문 수업이 시작하기를 기다리며 강의실에 앉아있는 중이다. 바로 그때 연한 갈색 머리를 한 남자가 나의 뒷자리에 앉는다. 당신은 거기 있었죠? 그렇지 않나요? 그가 말한다. 아우슈비츠, 당신은 생존자죠? 그렇지 않나요? 이걸 읽어봤나요? 그가 내게 작은 페이퍼백을 보여준다. 빅터 프랭클이 쓴 죽음의 수용소에서이다. 나는 책을 읽기 시작한다. 이 책은 어떤 객관적인 사실이나 사건에 대한 보고서가 아니다. 개인적인 체험, 즉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시시때때로 겪었던 개인적인 체험에 관한 기록이다. 생존자 중 한 사람이 들려주는 강제 수용소 안에서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목 뒤가 곤두선다. 그는 나에 대해 말하고 있다. 그는 수감자의 삶이 가진 세 단계에 관해 이야기한다. 가장 먼저 죽음의 수용소에 도착하고 집행유예의 망상을 느낄 때 어떠한지를 이야기한다. 맞다. 나는 아빠가 음악 소리를 들으며 이곳이 나쁜 곳일 리가 없다고 말하던 모습이 생생히 기억난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 단계가 이어진다. 불가능한 일과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에 적응하는 단계. 카포의 매질을 견뎌내고 얼마나 춥든 배고프든 피곤하든 아프든 상관없이 아침마다 벌떡 일어나고 멀건 스프를 먹고 곰팡이가 쓴 빵을 아껴두고 몸이 뼈만 앙상해져가는 모습을 지켜보고 탈출하는 유일한 방법은 죽음뿐이라는 소리를 사방에서 듣는다. 심지어 풀려나고 해방된 후의 세 번째 단계조차도 강제 수용 생활의 끝이 아니라고 프랭클은 책에 썼다. 비통함과 환멸을 느끼면서도 삶의 의미와 행복을 찾기 위한 투쟁이 계속된다. 1966년 가을, 여명이 밝아올 무렵에 나는 프랭클의 가르침 중 가장 핵심인 이 부분을 읽는다. 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갈 수 있어도 단 한 가지, 마지막 남은 인간의 자유, 주어진 환경에서 자신의 태도를 결정하고 자기 자신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만은 빼앗아 갈 수 없다. 매 순간은 선택이다. 우리의 경험이 얼마나 불만스럽든 지루하든 제한적이든 고통스럽든 억압적이든 간에 우리는 항상 어떻게 대응할지를 선택할 수 있다. 마침내 나는 나에게도 선택권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그리고 이 깨달음은 나의 인생을 바꾸게 된다. 이렇게 해서 오랫동안 지속된 우정과 서신 교환이 시작되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관통한 질문들에 대답하기 위해 함께 노력했다. 나는 왜 살아남았을까?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일까? 내가 겪은 시련으로부터 어떤 의미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 자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삶의 가장 힘든 부분들을 견뎌내고 더 많은 열정과 기쁨을 경험하도록 도울 수 있을까? 첫 번째 편지에서 이미 그는 내게 소명의 씨앗을 심었다. 바로 다른 사람들이 의미를 만들도록 도움으로써 내 삶 속에서 의미를 만드는 것. 다른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도록 나 스스로 치유하는 것. 내가 나 자신을 치유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을 치유하는 것 등이었다. 1975년 나는 학위 논문을 위해 홀로코스트 생존자들과 인터뷰를 하러 이스라엘에 갔다. 나는 내 지도교수인 리차드 파슨의 재난 성장 이론을 더 깊이 탐색하고 싶었다. 이 이론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인간 존재로서 우리를 실제로 성장시켜주는 것은 위기 상황일 때가 매우 많다. 역설적이게도 이런 사건들은 때때로 사람들을 훼손할 수 있지만 대개 인간을 성장하게 하는 경험들이다. 이런 재난들의 결과로 사람들은 자기 삶의 상황을 진지하게 재평가하고 자신의 능력과 가치, 목표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반영해 상황을 변화시킨다. 내가 만난 모든 생존자는
나와 그리고 다른 생존자와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는 우리 삶의 가장 소모적인 사실에 대해 통제권을 갖고 있지 않다. 하지만 우리는 트라우마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 결정할 힘을 가지고 있다. 생존자들은 억압이 끝난 지 오랜 뒤에도 계속 희생자일 수 있다. 혹은 잘 살아가는 법을 배울 수도 있다. 우리는 자신을 감옥에 가두기로 선택할 수 있다. 또는 자유로워지기로 선택할 수 있다. 어떤 감정이나 신념에 나는 집착하고 있는가? 나는 기꺼이 그것을 떠나보낼 수 있는가? 때때로 우리 삶의 가장 끔찍한 순간들, 즉 추악한 욕망으로 우리를 빙빙 돌게 만드는 순간들, 참기 힘든 고통으로 우리를 미치게 만드는 순간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자신의 가치를 알게 해주는 순간들이다. 오래전에 맹겔레의 손가락은 나를 가리키며 내 운명을 결정지었다. 그는 내 엄마를 죽게 하고 마그다 언니와 나는 살게 했다. 사람을 선별하는 줄에 설 때마다 우리는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 서야 했고 선택은 결코 나의 몫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때조차도 나의 감옥에서조차도 지옥에서조차도 나는 내가 어떻게 대응할지를 선택할 수 있었다. 나는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할지 선택할 수 있었고 마음속에 무엇을 품을지 선택할 수 있었다. 나는 전기가 흐르는 철조망으로 걸어 들어가거나 침대에서 일어나기를 거부하기로 선택할 수도 있었다. 우리는 고통으로부터, 과거로부터 감옥을 만들어내기 쉽다. 하지만 복수는 아무 소용없을 뿐이다. 복수는 우리에게 행해진 일을 바꿀 수 없고 우리가 겪은 고통을 지울 수 없다. 죽은 이들을 되살릴 수도 없다. 최악의 경우 복수는 증오의 사이클을 영구화한다. 복수는 증오가 계속해서 순환하게 만든다. 그것이 비폭력적인 복수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계속 같은 자리에서 맴돌게 된다. 그래서 나는 히틀러의 옛 집이 있던 자리에 서서 그를 용서했다. 이것은 히틀러와는 아무 상관이 없었다. 내가 나를 위해 한 일이었다. 나는 평생 정신적, 영적 에너지를 있는 힘껏 쏟아 히틀러를 내게 묶어놓게 만든 나의 내면을 떠나보내고 놓아주었다. 내가 그 분노에 계속 매달리는 한 나는 고통스러운 과거에 갇힌 채 나의 슬픔 안에 갇힌 채 히틀러와 영원히 묶여 있을 수밖에 없었다. 해방은 수용에서부터 시작한다. 치유하기 위해 우리는 어둠을 받아들인다. 빛으로 향하기 위해서는 어두운 계곡의 그늘을 걸어서 지나가야만 한다. 우리의 고통스러운 경험들은 부채가 아니라 선물이다. 그것들은 우리에게 삶의 관점과 의미, 자신의 고유한 목적과 고유한 힘을 발견할 기회를 선사한다. 치유로 향하는 길에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절대적인 방법이 존재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배우고 연습할 수 있는 단계들은 존재한다. 심리치료 임상을 진행하면서 나는 4개의 질문을 만들었다. 그들이 희생자 의식에서 벗어나
자신을 해방할 수 있도록 말이다. 1. 당신은 무엇을 원합니까? 2. 누가 그것을 원합니까? 3. 당신은 그것에 관해 무엇을 할 것입니까? 4. 언제 할 것입니까? 빅터 프랭클은 이렇게 말한다. 의미를 찾기 위한 인간의 노력은 인간의 삶에서 가장 기본적인 동기다. 이 의미는 각각의 인간에게 고유하고 구체적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자신만의 의미를 추구해야 하고 또한 추구할 수 있다. 오로지 그때에야 그 의미는 중요성을 획득하고 의미를 찾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다. 스스로 책임지기를 포기하는 것은 의미를 창조하고 발견하는 능력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다시 말해, 삶을 포기하는 것이다.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은 무엇인가? 그리고 당신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가? 시간은 우리를 치유하지 않는다. 우리가 시간을 가지고 무엇을 하는지가 우리를 치유한다. 우리가 스스로 책임지기로 선택할 때, 우리가 위험을 감수하기로 선택할 때,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상처를 드러내고 과거나 슬픔을 떠나보내기로 선택할 때, 치유는 가능하다. 당신은 이미 일어난 일을 바꿀 수 없다. 당신이 한 일과 당신에게 행해진 일을 바꿀 수 없다. 하지만 당신은 현재 어떻게 살지 선택할 수 있다. 당신은 자유로워지기로 선택할 수 있다. 지금까지 아우슈비츠의 무용수 읽어드렸습니다. 지금부턴 제 얘기입니다. 이 책은 고통과 회복에 관한 책입니다. 또한 인간의 사악함과 어리석음과 숭고함에 관한 책이기도 합니다. 인생은 원래 고통스러운데 인간의 사악함은 그것을 더욱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 고통을 딛고 일어나며 인간은 더 아름다워집니다. 인간은 본래 강한 존재가 아니라 고통을 딛고 일어서며 강해지는 존재입니다. 힘들게 운동을 해야 몸이 튼튼해지는 것처럼 말이죠. 오늘 읽어드린 아우슈비츠의 무용수에서 가장 핵심 단어 하나만 고르라면 자유 또는 선택입니다. 저자는 자유로운 삶이 우리의 선택이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감옥에 갇힌 삶도 우리의 선택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규정하는 유일한 동물입니다. 고통으로 규정하면 인생은 온통 고통이 되고 자유롭기로 규정하면 한없이 자유로워지는 것이 인생입니다. 삶에는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다만 한없이 추락할 수 있는 기회와 한없이 숭고해질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뿐입니다. 저자는 아우슈비츠에서 부모를 잃고 스스로도 죽음 직전까지 갔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은 수십 년간 저자를 괴롭혔습니다. 스스로 고통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살아가기로 결심하기 전까지는 말이죠. 저자의 변화에는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의 저자 빅터 프랭클의 도움이 컸습니다. 빅터 프랭클은 본인 스스로도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의 생존자입니다. 그는 수용소에서 모든 것을 빼앗긴 상태에 놓여 있으면서도 단 한 가지 자유, 즉 인간이 자기 삶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의미 부여와 해석과
대응의 자유만은 빼앗길 수 없다고 깨달았습니다. 인간이 그럴 수 있는 것은 본래 자유로운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자유는 마치 인간의 숨결과 같아서 자유롭지 않은 인간은 죽은 것과 같습니다. 인간의 자유는 곧 선택의 자유를 뜻합니다.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할 수 있기에 인간입니다. 복수하기로 선택할 수 있고 용서하고 자유롭게 살아가기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선택이든 과거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다만 현재의 자신을 바꿀 뿐입니다. 이스라엘은 홀로코스트에 대해서 용서하되 기억한다라는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 용서하는 까닭은 나를 위해서고 기억하는 것도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용서하면서 기억하고 기억하면서 용서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이 책의 원서 제목은 선택이고 부제는 가능성을 포용하다입니다. 저자는 살기로 선택했고 용서하기로 선택했고 회복하기로 선택했습니다. 대단히 용감하고 자유로운 결정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는 그 결정을 존중하고 존경합니다. 자유와 가능성을 선택하는 것은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자체가 위대한 결정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여러 번 눈시울을 적셨습니다. 특히 살아남은 저자와 큰언니가 고향으로 돌아와 둘째 언니와 재회하는 장면에서 그랬습니다. 산다는 것은 소중한 것입니다. 당신께서도 한 번뿐인 삶을 자유롭게 행복하게 살기로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책 한 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